정부가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만 규정된 가족의 개념을 넓히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출생신고 때 부부가 합의하면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발행업체로부터 수백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며 3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투자자는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인간을 이용해서 광고도 해갖고 돈을 주는데 지금까지 원본도 못 찾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자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당정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어제 하루 3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잘못 알려지며 교민들이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귀국 목적의 부정기 운항은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수상을 두고 외신들이 쇼스틸러라고 극찬했습니다. 시상식 때 입은 항공 점퍼 패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오늘 정부가 가족 형태를 넓히겠다며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족 붕괴냐 확장이냐 논란을 불지필 정도로 변화 정도가 큽니다.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아빠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이 부성 우선 원칙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민법 개정 절차가 남았지만 우리 삶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성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신고할 때 미리 협의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생신고는 아빠 성이 우선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모 중 누구의 성을 따를지 출생신고할 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높아진 성평등 인식을 반영할 뿐 아니라 엄마 성을 따르는 게 예외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기는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부상 원칙 자체가 놀랍고 우리 사회가 남성 변화에서 좀 더 이제 양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이제 조그만 변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그랬어야 되지 않나. 예전에서야 남자분들이 경제생활 주로 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집에만 계셨지만 지금 이제 두 분 다 경제생활 하시고. 출생신고할 때 혼인 관계에서 태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혼외자 또는 혼중자로 구분하던 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혼중자나 혼외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많은 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는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아이들의 출생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다. 정부가 물어보니 응답자 69.7%가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거도 가족으로, 비혼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고 어떤 우려도 나오는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은 방송인 사유리 씨. 국내에서는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이 금지돼 일본에서 인공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혼자의 출산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런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고 지난 10년 동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은 점차 줄어든 대신 1인 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다양해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비혼 가구나 동거 가족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가족 정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도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을 받거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책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에서 비혼 동거 커플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면 또 아이도 낳을 것이고. 한국교회총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의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 벌써부터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했는데요. 정부가 가상화폐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이미 피해가 경고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발행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며 코인 구매자 3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냈는데요. 그 액수가 수백억에 달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에 있는 가상화폐 발행업체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투자자 300여 명이 이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나선 겁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 채굴한 코인을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과 연계해 수익을 내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곧 더 큰 회사와 합병할 거라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코인도 상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주식도 상장에서 주식을 바뀌기 때문에 이 가치가 좋아지고 안정화돼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2년 넘게 주식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17,000주를 보유해야 되는데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서 어떤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하고 회원으로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최근까지 상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구입 당시 22만 원이었던 코인은 현재는 1,000원 미만으로 급락한 상황. 투자자들은 총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경영권을 뺏으려는 세력의 일방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외부 투자나 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 약속한 적이 없고 주식을 나눠주려 서류까지 전달했지만 투자자들이 반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최근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고의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번 사건의 투자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이 가상화폐의 속성을 잘 모른 채 안정적인 수익 보장 이 말만 믿고 노후자금 끌어모아 투자했던 건데요. 자식들 알까봐 속이 타들어간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김재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맡긴 60대 남성. 광고로 해갖고 어른분인데 지금까지 원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을 다 모으고 있었는데 공부해서 던지려고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앞서 다른 업체에 돈을 맡겼다 1억 원 넘게 손해를 본 이 남성은 해당 업체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잃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상태에서 이제 뭐 하나의 두세주가 나타나서 뭐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의 3배를 준다고 그걸 끊어먹어갖고 또 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자식들이 알까봐 속을 이제 타고 있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고령층입니다. 벌어놓은 돈 대부분을 투자하다 보니 당장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노후 자금이 여기 다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생활이 궁핍하고 힘드시죠. 그럼 나이가 조금 더 가신 분들은 이제 이자 주기도 막 힘들어하고.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2018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령자들만 특별히 모아가지고 강당 같은 곳에서 코인을 선전하는 경우에 그 코인은 거의 대부분이 다단계 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가치 상승을 장담하며 고수익을 홍보하는 것도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보신 것처럼 고령층이 정보가 부족해 잘 모르고 당의 문제라면 2030 세대는 너무 빠져서 걱정입니다. 이 청년들은 가상화폐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전민영 기자가 24시간 가상화폐에 파묻혀 사는 이 젊은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말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을 다시 시작한 30대 대학생 A씨. 지난 2월 특정 가상화폐가 급등할 거란 소식에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2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180만 원의 평가 손실이 났습니다. 현실감도 없고 시간 따윈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주식과 달리 24시간 장이 열리는 데다 급등락이 반복되는 탓에 종일 시세 차트만 들여다봅니다. 수업 들어가기 직전 3분 전에 폭락을 한 거예요. 수업을 그냥 포기하고 그거 복구하느라고 또 매달리느라고 공부 못했던 적도 있고. 올해 들어 3월까지 가상화폐에 처음 투자한 10명 중 6명은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위험성을 알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여유는 없으니 가상화폐를 산다는 20대 투자자. 위험 감수성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20대, 30대들이 돈을 큰돈 만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안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논의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세금을 많이 뺀다 뭐 이런 소리 나올 때마다 코인 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확실한 대처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급을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가 폭등과 취업난에 좌절한 청년들은 마지막 희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자처가 사실상 주식이나 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질 임금으로도 이게 살 수 없다는 절망이 있거든요. 일각에서 투기 우려도 나오지만 기성세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그게 헛소리냐고 당연히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거. 기성세대가 좀 책임을 통감을 해야죠.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수많은 국민이 이렇게 가상화폐 때문에 울고 웃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한참 늦고 있습니다. 코인 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도권으로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합니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가상화폐 대책,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박은 불법 행위지만 가상화폐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라며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로 표현해 2030 세대의 공분을 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선을 긋고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조만간 국무조정실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제도 정비가 될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의 무슨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나라는 없더라고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가상화폐는 위험이 큰 자산으로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한 민주당과 화폐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견해 차이로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이 쉽게 나오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정부와 여당만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누가 하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4년째 눈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퇴 촉구 청원이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소극적이기만 한 금융당국의 속내를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한 차례 불어닥친 건 지난 2017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무부처를 두고 눈치 싸움 중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특정 정보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밝혔지만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특검법 정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가상화폐를 인정했을 경우 제도권 금융이 흔들릴 수 있어서라는 분석입니다. 화폐라는 것은 국가만이 발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아마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정부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며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거법인 특정금융정보법 자체가 가상화폐를 이미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상품이냐 자산이냐 화폐냐 증권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법 이름이 특정금융이거든요. 그게 금융이라는 거예요, 금융.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있지 픽봉한다는 것은 너무나 웃기는 일이죠. 앞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주무부처를 잠정적으로 확정짓고 과세와 투자자 보호 법령까지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가상화폐를 두고 성격도 주무부처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 코로나 확산세가 재앙 수준인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민도 만여 명 중에 10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오늘 한국에 돌아오는 항공편이 중단된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한때 교민들이 패닉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현지 교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겠다는 환자들과 의료진이 뒤엉켜 시장통 같은 병실. 인도에선 연일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며 방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현재 인도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만여 명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114명. 뉴델리 대사관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엔 50대 남성 교민 1명이 숨졌습니다. 위급한 환자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중환자실의 병상이 부족하고 또 설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병원 앞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의료용 산소호흡기는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데다 구하기도 힘듭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막겠다며 한국행 항공편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교민들은 버림받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로부터 입국하는 특별기 내지는 전세기를 막겠다, 금지시키겠다라는 보도를 보고 모든 인도에 계신 교민들이 멘붕이 왔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5일 임시 항공편을 보내 교민 귀국을 돕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물품은 외교 행당을 이용해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외교 행랑편을 통해 긴급 조달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코로나 지옥으로 변한 인도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그동안 집단 면역에 성공했다는 얘기도 한때 나왔었고 세계 4위 백신 제조국가이기도 한 인도가 왜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왔을까요? 마스크도 없이 축제를 즐기고 선거를 치르는 등 인도 방역 당국이 회의했습니다. 이어서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는커녕 마스크도 쓰지 않고 축제를 즐기고 깨끗이 씻어야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힌두교인들은 너도 나도 겐지스강으로 뛰어듭니다. और सरकार ने कोविड को होते हुए भी बहुत अच्छी व्यवस्था की है और हमारा बहुत वर्षों का जो अनुष्ठान था वो आज पूरा हो गया है. 급기야 지방선거를 치른다며 대규모 유세까지 잇따르면서 인도는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10명 중 4명이 인도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화장터에는 밀려드는 시신들로 불길이 끊이지 않고 환자들은 호흡이 멈춰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I don't know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Then we can do it. Why can't government not doing? 인도는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코로나 백신 제조 국가입니다. 여러 복제약을 만들어 세계의 약국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क्रिटिकल फेज जो हमारे वैक्सीन्स आर वर्किंग वेरी वेल दोनों वैक्सीन्स बहुत अच्छे हैं जो वैक्सीन आपको उपलब्ध होता है उसको लीजिए. 하지만 안심은 방심을 불렀습니다. 올 초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대로 줄자 힌디어로 우정을 뜻하는 백신 마이트리를 내세워 주변국에 백신을 나눠준 겁니다. 인도의 백신 접종률은 8%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중,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면서 치명률도 치솟았습니다. 섣부른 봉쇄 완화와 세계 백신 공장이라는 자만이 인도를 코로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인도를 서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미중 백신 외교전의 배경이 인도가 된 이유를 권갑구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이 혈전 부작용 우려에도 얀센 백신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까지 포함하면 이미 2억 3천만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아직 미국 내 승인이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나라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6천만 도스로
대상 국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와 일부 중남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his is not about shots in arms in return for political favors. This is about America's humanitarian leadership. 당초 미국은 재코가 석자라며 백신 지원에 부정적이었지만 It's in process.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백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제 공조도 모두 지정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중국도 샤오미 등 기업들을 앞세워 인도의 의료용 산소 발생기와 마스크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我们已经第一时间表明愿意帮助印方抗击新一轮疫情。目前双方正就此保持沟通。 미중 양국이 인도를 고리로 백신 외교에 나선 건 패권 경쟁 속 우호 세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중동의 시리아부터 아프리카 짐바브웨, 남미, 브라질까지 자국민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냈고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 국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신이 곧 안보. 각국의 총성 없는 백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갑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늦은 밤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남성, 알고 보니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여성을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주택가 골목길에 경찰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순찰차에서 젊은 여성이 내리더니 앞장서 걸으며 경찰관들을 자신이 사는 빌라 건물로 안내합니다. 10여 분 뒤 반바지 차림의 20대 남성이 경찰관들과 함께 이 건물에 나와 순찰차에 올라탑니다. 남성이 여성 집에 침입한 지 2시간 만입니다. 여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데 격분해 창문으로 침입한 겁니다. 남성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집에 있던 흉기를 들이밀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잠든 사이 집을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예정은 없었어요. 몰래 나와서 112 신고거든요. 체포된 남성은 오늘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왜 침입하신 거죠? 헤어지자는 말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남성은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위치 발신과 긴급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지난해 7월 기습적인 폭우로 부산의 지하차도가 침수됐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차량들이 순식간에 물길에 휩싸이며 3명이 숨졌는데 당시 차량 진입을 막는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입수했습니다. 천둥을 동반한 폭우 속 차량들이 지하차도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강하게 물이 밀려 들어오자 차량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흙탕물 위로 떠오릅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살에 후진도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 진입한 지 10분이 흐른 시점 차를 버리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엔 목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고 나오는 20대 여성과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또 다른 50대 남성도 차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도로 양옆으로 60cm 정도 높게 설치된 턱 위를 디디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지하차도 길이가 170m여서 어느 쪽이든 100m 정도만 헤쳐나오면 됐지만 빠르게 차오르는 물의 속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블랙박스에 찍힌 2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3명이 지하차도 안에서 익사했습니다. 중간에 물살에 너무 세어가지고 애가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사고 전날부터 기상청은 부산시와 동구청에 시간당 50mm,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18차례나 통보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에는 수위가 30cm를 넘으면 진입금지 문구가 자동으로 뜨고 경광등도 켜지게 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엔 수위가 43cm가 될 때까지 아무런 통제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7년 전 다른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유사 사망사고 때문에 설치됐지만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동구청 직원들은 사고 3년 전 전광판이 고장난 것을 알고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스템을 잘하면 뭐합니까? 공직자로서는 주민분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허술한 의식으로 결국 이런 참사를 빚었다. 검찰은 사고 당일 술자리를 가졌던 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은 민사소송을 앞두고 유족 측에 보낸 답변서에 사망자들이 무모하게 지하차도에 들어간 과실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비판이 일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부수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찌 무모한 진입이 된단 말입니까? 변호인 측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지가 있어서 넣은 것 같아라고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될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 하는 걸 느끼게끔 공무사회가 그런 단초가 되고 계기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장마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지하차도입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기가 자동과 수동, 이중으로 설치됐습니다. 또 지하차도 위험 수위 기준을 20cm로 강화하고 수위를 재는 센서도 교체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까지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8개구 21곳 지하차도에 지하차도 진입 자동 차단 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치보다 제대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남긴 숙제입니다. 다시 간다, 도시현기입니다. 도대체 어쩌겠다는 걸까요? 종부세 완화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또 여당 내에서도 매일 말이 바뀝니다. 일단 오늘까지의 입장은 이 종부세 완화도 배제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수정 방향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부동산 세금 논의는 없을 것이라던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민주당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5월 중에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나섰습니다. 6월 1일부터 공시가 확정이 되니까 5월까지는 조속히 가장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우선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지산세 감면 상한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문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 부자 감세 논란 속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는 안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당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과하는 시점이 11월이라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좀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는 입장이 좀 강하고요. 다루더라도 이건 매우 후순이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이 4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재건축 기대감에 들썩이자 예방주사를 놓은 거죠. 자, 이와 동시에 오세훈표 재건축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가 잠실 선수촌 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주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합니다. 박정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선수 숙소로 지어진 잠실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번 달 들어 전용 99제곱미터가 28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년 전보다 6억 원이 더 오른 겁니다. 1356가구 규모에다 전용 면적 99에서 178제곱미터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그동안 재건축 문턱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지구 단위 계획안을 공개하며 재건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35층 높이 3,3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향후 논의될 도시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1, 2인 가구를 추가하고 분양과 임대 세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나의 동안에 완전히 섞을 계획입니다. 일단 주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재건축은 해야죠. 오래됐으니까. 재건축은 해야 했는데 뭐 이상한 거 있다고 지금 안 되죠. 여기는 뭐 특혜도 강남보다도 더 적극적인 보수 세력이 더 많은 건데 여기 있는 데서 별로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요새다가 그게 수리했을까. 서울시는 주민의견 수렴 뒤 이르면 6월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당시 틀어막혔던 여의도 재건축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철도가 사용해야 되지. 50년 넘는 거잖아. 워낙 오래되고 눈물도 나오지 뭐 하나 소원이 없잖아요.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일단 물꼬만 트인다면 세부 청사진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종교계에 이어 경제계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대 경제단체가 청와대에 건의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재용 역할론이 제기되는 그 배경과 실제 정부의 반응까지 조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5개 경제단체가 어제 오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서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임에도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져 자칫 세계 1위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산업의 주도권을 다져가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삼성전자와 TSMC 등의 자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중국도 지난달 7대 중점 기술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한 상황. 이 가운데 놓인 삼성전자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삼성은 미국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큰 고객 중 하나인 중국 눈치도 봐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감한 결정이 총수 공백으로 미뤄지고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이재용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지역 경제단체와 불교계, 유교계인 성균관까지 사면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합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검토한 바 없고 검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특별 사면이 이뤄진다면 가장 빠른 날은 과거 2차례 단행된 바 있는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경제가 왜 나왔습니까? 윤 전 총장이 경제는 안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제는 안보라. 자, 윤 전 총장이 공개행보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저런 말을 했다는 걸까요?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에게 한 말인데요. 윤 전 총장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저희가 김 전 차관에게 연락해보니 북한 비핵화 문제부터 무기, AI 등 여러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전화와 영상통화를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 과정에서 경제는 안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가 보죠? 네, 김 전 총장은 윤 전 총장이 미래 먹거리 문제,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핵심인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론으로 윤 전 총장은 반도체 전쟁을 보니까 경제는 안보고 안보는 경제구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지난번 노동 전문가도 만났었잖아요. 이 정책 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나 보네요. 네, 27년간 검사 생활만 해온 윤 전 총장이 다른 분야는 잘 모를 거라는 게 약점으로 꼽히죠. 이미 경쟁 주자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적인 상황,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라는 걸 한 번도 안 치러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윤 전 총장도 모를 리 없겠죠.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공부하면서 정책을 가다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왜 대단히 위험한 후보인가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남았는데요. 송영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혔던 이 원칙.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기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웠던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송 후보는 오늘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풀어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잘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른 말입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자, 러시아 백신도 이 정부는 필요 없다는데 송 의원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러시아 대사까지 만났죠. 네, 이를 두고 홍영표 후보는 백신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소재로 써서는 안 된다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고요. 우원식 후보도 백신 협상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협공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통 전당대회는 이 당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자, 얼핏 생각하면 이 친문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송 후보는 왜 이 차별화를 하는 겁니까? 실제로 당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 거부하는 사람이 무슨 민주당 대표를 하겠다는 거냐는 반발부터 미친 거 아니냐는 험한 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친문 당원들 표는 친문 핵심인 홍영표 후보에게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강성 친문이 이 수로만 따지면 이 전체 당원 비중 중에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결과가 더 궁금하네요. 이번에 선출되는 당 지도부를 보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 패배 직후에 떠들썩했던 이 쇄신의 구체적인 안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쉬움도 듭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심사 대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속보입니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지검장이 이 사건 최종 보고서 문구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주목하는 건 2019년 7월 4일 안양지청이 대검찰청에 보고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보고 문건입니다. 하루 전 작성한 초안과 달리 최종 보고서엔 동부지검장의 사후 승인이 있어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최종 보고서 작성일인 7월 4일 오전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 간부에게 전화해 보고서 수정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의 지시로 이 같은 연락이 이루어진 걸로 수사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가 최종 중단될 때까지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에 최소 4차례 이상 전화한 것도 외압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대상 14명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추천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검장은 최근 언론에 당시 안양지청에서 보고서를 받아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수사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수사팀의 주장 중 어느 쪽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 앞에 이스타항공에서 해직된 조종사들과 시민단체가 몰려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 정문 앞. 이 의원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는 이스타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대의명령 정리해고주법 이상직을 구속하라! 회사 돈을 빼돌린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직원 600여 명이 회사를 떠났고 1년 넘게 임금이 체불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금 체불이 작년 2월부터 발생을 했고 단 한 푼의 임금을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처참한 진짜 일상만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사필 규정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한 이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 의원은 회사 돈을 딸의 고급 수입차, 리스 비용 등으로 쓰고 540억 원대 이스탄공 주식을 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헐값에 팔게 하는 등 5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 21일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탄 윤여정 씨의 무대박 모습도 화제입니다. 우아한 드레스 위에 자연스럽게 걸친 항공 점퍼가 한국 20대 남성 패션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입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윤여정 씨와 인증샷을 찍고 트로피를 구경하며 좋아하는 사람들. 윤 씨는 어딜 가나 주목받는 오스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함께 후보에 올랐던 동갑내기 배우 글렌 클로스도 축하하며 두 손을 맞잡습니다. 헐리우드를 사로잡은 건 윤 씨 입담만이 아닙니다. 중동 국가 두바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의 드레스를 선택하고 액세서리는 포인트로만 강조해 우아함을 뽐냈습니다. 무엇보다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프랜시스 맥도먼드와 사진 촬영 때 카키색 항공 점퍼를 입었는데 이 점퍼는 20대 남성들, 이른바 이대남에게 인기 있는 스타일입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협력해 만들었는데 가격은 40만 원대. 누리꾼들은 70대의 젊은 스타일에 힙하고 멋지다, 예쁘고 찰떡같이 어울린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CNN은 윤 씨의 일거수일투족의 쇼를 훔쳤다며 쇼 스틸러라고 표현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자신이 입고 느껴지는 그 느낌을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역시 윤여정 씨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연상을 받아도 공식 상금은 없지만 윤 씨는 2억여 원 정도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습니다. 이른바 스웨그백엔 순금 전자담배와 개인 트레이닝 교습권, 스웨덴 고급 호텔 숙박권 등이 담기는데 해마다 구성품은 달라집니다. 오스카상관 무관한 마케팅 회사가 2000년부터 수상자들에게 이 가방을 제공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요즘 꽃가루 때문에 눈 따가움이나 재채기 호소하는 분들 많죠. 특히 노랗게 쌓이는 이 송화가루, 알레르기 주범으로 많이들 지목합니다. 영상을 보죠. 이 소나무를 흔들자 송화가루가 휘날리고 손에도 수북이 쌓이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알레르기는 이 송화가루가 주범이 아닐 수 있다는데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꽃가루 알레르기, 꽃가루가 원인이 돼서 천식이나 비염, 또 결막염 등을 일으키는 걸 알았는데요. 진달래 같은 봄꽃은 곤충이 꽃가루를 운반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지만 나무에 핀 꽃은 바람이 꽃가루를 날려 수정하는 동이 많아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알레르기 환자를 조사한 결과 이 꽃가루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비율, 자작나무가 16.6%로 가장 많았고 오리나무, 참나무 순으로 소나무 비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도 알레르기 유발 강도, 참나무 매우 강함, 소나무는 약함으로 분류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소나무 꽃가루의 직경은 45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오리나무, 자작나무 꽃가루는 이보다 훨씬 작은데요. 날리는 시기는 비슷해도 입자가 큰 이 소나무 꽃가루들이 눈에 잘 띄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이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 길어지고 있는데요. 1998년 이 서울의 꽃가루 시작일은 3월 5일이었는데 2019년에는 2월 15일로 빨라졌고 종료일은 더 늦어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도 일찍 날리고 늦게까지 날리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루의 독성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졌죠. 이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 기상청에서 예보하는데 내일은 높은 단계고요. 꽃가루에 예민하다면 야외 활동은 가급적 줄이고 외출 뒤 손과 얼굴 깨끗이 씻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웬 많은 문의 바랍니다.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은 중국이 9천만 명 넘게 빈곤에서 탈출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빈곤에서 탈출했다는 그 마을에 가봤더니 영화 트루먼 쇼가 따로 없습니다. 베이징 성해란 특파원입니다. 2년 전 빈곤 탈출을 알렸던 산시성의 한 농촌 마을. 마을을 찾아가 보니 수도꼭지는 달려있지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 안엔 이끼와 올챙이만 가득하고 주민들은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합니다. 중국은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탈빈곤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데 한 사람이 매일 20리터의 물을 쓰고 최대 20분 거리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마을 지도부는 빈곤 여부 검사를 앞두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도 옮겨와 살게 했는데 다 무너져가는 흙집에 결국 모두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CCTV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탈빈곤 선전에 열을 올리는 당의 얼굴에 먹칠한 데 대한 문책성으로 풀이됩니다. 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的重要时刻，我国脱贫攻坚战取得了全面胜利。 중국 정부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 탈빈곤 정책의 허상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수비수 다리 사이로 골을 넣고 다이빙 헤딩슛까지 K리그 2000년대생들의 돌풍이 무서운데요. 정상빈, 강현묵 선수를 이현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가다 패스. 다시 올려준 공을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뭐 게임 보는 것 같았어요. 두 신인 선수의 콤비 플레이는 몸으로 익힌 호흡에서 나왔습니다. 다리로 해도 솔직히 닿을 것 같지도 않았고 해서 그냥 머리로 저도 모르게 밀어넣었던 것 같아요. 주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데뷔골과 이후골 모두 수비수 다리 사이로 넣은 2001년생 정상빈. 어디를 본 건가요? 와, 다리 사이였네요. 고속 촬영으로 다시 보니 비법이 있었습니다. 바깥 쪽으로 때릴 것처럼 동작을 취하는 사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다리 사이 빈틈을 노렸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여러 각도를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수비할 때라든지 좀 더 신경을 쓰이게 되고. 골키퍼 선방으로 튀어나온 공을 망설임 없이 슛! 2001년생 강현묵의 데뷔골도 준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일단 무조건 나오는 거는 잡으면 일단 좀 뺏길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오면 무조건 때려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슈팅처럼 창의적인 골 세레머니까지 나란히 공격 포인트 10개를 목표로 축구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터키 갈라타타오에 등장한 슈퍼문입니다. 오늘은 올해 뜨는 달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인데요. 다만 날이 흐리고 밤사이 내륙에 비가 살짝 지나면서 올해는 슈퍼문을 제대로 감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친 뒤에는 중국발 황사가 몰려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오르는 만큼 내일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일부 내륙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산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대전은 14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 서울은 20도, 대구는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토요일에는 중부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자 상속법 개정, 그리고 호주제 폐지. 당시 진통도 컸지만 자식도 남녀도 평등하다는 인식에 맞춰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부모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하자고 정부가 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흐름은 맞지만
이 전통, 복지, 상속 등 이 갈등과 혼란도 불가피할 텐데요. 이 정부도 사회도 지혜를 잘 모아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우리 사회에 닥칠 가족 빅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